대한공론장과 근대적 공론장 공부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동학 공론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공론장과 정치 권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대망의 60회, 내일은 우리나라 근대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신문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에 대한 공부를 함으로써 60회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론장과 정치 권력을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론장이 뭐냐?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공공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윤리적 차원에서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공공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주로 분배적 정의, 또 소수자의 인권 같은 것도 정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핵심적으로 다수결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그 다수결로 인해서 소수자의 문제가 남게 되고,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베이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시민 참여와 토론을 통해서 보완할 것이냐, 보충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 토론을 통해서 논쟁적인 정치 관념들을 제시하고 검토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론장과 정치 권력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고민해온 아렌트와 하브마스로 돌아가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렌트의 공론장과 권력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렌트는 공적 영역, 웨펜딜카이트라고 하는 똑같은 용어를 쓰기 때문에 공공 영역, 공적 영역,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렌트는 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죠. 그래서 생존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적 영역과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적 영역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사적 영역의 일은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의 일은 공적 공간에서, 그리고 그런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정치적인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렌트가 얘기하는 공론장의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말하고 행위하는 정치적인 것, 내지는 정치의 영역을 공론장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공간을 공론장이라고 보았습니다. 생계라든지 유대라든가 이런 사적 공간과는 구분되는 곳이라고 봤죠. 그리스 아테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테네는 자유시민만이 민회에 참여할 수 있었잖아요. 기타 생산이라든가 가족생활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생활은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사적 공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공적 공간은 공적 공간으로서의 독자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의 확장을 통해서 불편부당한 판단의 기준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간이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공통의 관심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아렌트가 계속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양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람은 모두 기본적으로 다양하고 다양한 삶의 양식, 다양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죠. 그래서 이 다양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정신의 확장, 지성의 확장이 일어난다고 봤죠. 그런 지성의 확장을 통해서 불편부당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그런 공간을 아렌트는 공공영역, 공론장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렌트는 이제 권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아렌트가 생각한
권력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렌트는 공론장의 원형을 그리스 아테네 폴리스 정치체제를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아테네 폴리스라고 하는 곳은 법적 활동을 동등하게 주장할 수 있고 평등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곳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아렌트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불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아렌트의 권력 개념인데요. 아렌트의 권력 개념은 이 이후에 정치 철학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개념들입니다. 아렌트는 권력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폭력과 권력을 구분을 하죠. 아렌트는 인간을 도구화를 가져오는 통상적인 권력을 폭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폭력과 권력은 서로 기량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았고요. 권력이 약해지면 폭력이 강화되고 폭력이 약해지면 권력은 강화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베버가 얘기하는 식으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그런 기회를 획득하는 것을 권력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권력을 그렇게 이해하죠. 무엇인가를 상대에게 강요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을 보통 이제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렌트는 그런 권력 개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에는 그렇게 궁극적으로 폭력을 동반한 지시와 명령과 복종에 기반한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침해 흐름을 권력이다라고 보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력이 아니라 사실은 폭력을 내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봤고요. 아렌트는 결국은 그런 식의 권력은 다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도구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 무엇을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은 그 자체가 목적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은 폭력과 달리 그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화될 수 없는 것이고, 비지배적인 상태에서 대화 토론을 거쳐서 형성되는 공론에 기초한 것이 제대로 된 권력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이 권력을 소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거기서 형성되는 공감과 의지야말로 제대로 된 권력이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형성되는 힘이라고 해서 공동의 권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공동의 권력은 이런 힘 가진 자들이 행사하는 폭력과는 다르게 도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 권력 자체가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단순히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행위하는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렌트는 이소노미아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가르트니 고진이라는 사람이 번역하기를 비지배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소라고 하는 것은 the same이라는 뜻이고, 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는 뜻이잖아요. 법, 규칙, 원칙 이런 건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법 앞에 평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대로 된 의미는 비지배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민 공동의 권력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렌트는 이소노미아를 시민이 함께 권력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법치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소노미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소노미아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아렌트는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도 시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권력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이렇게 본 거죠. 권력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지를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공동의 의지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아주 명확하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공동의 의지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렌트가 얘기한 권력의 개념이고요. 이게 공론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공동의 의지를 형성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공간을 아렌트는 공론장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론장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공론장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제대로 된 권력
것이죠. 공동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권력은 소통할 때 발생한다. 소통의 정도에 따라서 권력의 강도는 달라지게 되고, 권력의 존재 이유는 자유이고 권력의 기능은 자유의 보호와 신장이다. 결국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나은 상태, 즉 자유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권력의 존재 이유는 지배와 복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하브마스의 공론장과 권력인데요. 우리가 뭐 공론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만, 이 공론장이 권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브마스의 근대 공론장은 근본적으로 이제 대의제의 한계와 정치적 위기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대중의 정치적인 무관심, 그 다음에 각종 정치적, 사회적 새로운 이슈들이 이제 제기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대의제가 시민사회에 그런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데 이제 역부족이죠. 그러면서 이 대의제의 위기, 정부의 권위와 정당성의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의제를 어떻게 수정 보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수정 보완할 것이냐를 놓고 크게 두 가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민주주의로 회귀해야 된다.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결국은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그리스 아테네처럼 직접 민주주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현실화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다수에 의한 폭력, 폭민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나, 또는 포퓰리즘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반드시 결정해야 될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처럼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의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참여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를 통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대의제의 취약점을 참여와 수기를 위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현대 정치에 있어서 이제 공론장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시민들이 공적 현안에 대해서 직접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 형성의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브마스는 공론장 이론을 통해서 현대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보완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버마스가 결국은 이제 공론장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대안을 이제 제시하게 되는데요.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 식민화로부터 정치 권력에 관한 논의는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체계와 생활세계의 분화에 있습니다. 하버마스는 근대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체계와 생활세계라고 하는 개념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근대 사회의 기능적인 전문화, 효율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원래는 하나에 있었던 생활세계로부터 효율화를 위해서 체계가 분화돼 나가게 되죠. 그 체계가 분화된 대표적인 것이, 하나는 이제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국가 권력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경제 체제,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체제가 생활 세계로부터 분화돼 나가게 되죠. 그런데 생활 세계에서는 주로 이제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생활 세계가 운영이 되잖아요. 반면에 이 경제라든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와 권력을 중심으로 체계가 운영이 되죠. 우리가 지금 국가를 생각해 봐도 알잖아요. 그죠? 국가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국가 권력, 또 하나는 예산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운영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생활 세계로부터 체계가 분화돼서 나가게 됩니다. 체계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활 양식에 상응하는 목적 합리성, 도구적 이성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이 체계라고 하는 것은 목적 합리성과 도구적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죠, 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런가 하면은 생활세계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언어적 의사소통의 바탕을 두고 의사소통 합리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전에 공부했으니까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한 이 생활세계는 주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 경제 및 행정이라고 하는 체계는
전략적인 행위, 목적에 다가가기 위한 전략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가 국가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 다 계획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전략적인 행위는 대상에 따라서 도구적 행위와 전략적 행위로 나눠지게 됩니다. 반면에 의사소통 행위라고 하는 것은 생활세계에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 사이의 언어를 통해서 상호 이해지향성, 이해지향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버마스는 이제 이 생활세계에서의 의사소통 합리성에 기대를 하는 거죠. 이 생활세계에서의 의사소통 합리성을 기반으로 해서 체계를 구축해 간다면, 생활세계에 기반해서 체계를 재구성해 간다면 생활세계 식민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생활세계 식민화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관료제가 자기 목적에 의해서 확대되면서 자신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생활세계를 병합하고 종속시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활세계가 식민화되죠. 우리가 농촌 같은 데에 행정이라든가 자본이 침투해서 이전에는 마을 스스로 해왔던 많은 일들을 지금은 다 행정이라든가 다 자본이 다 대행하죠. 그렇잖아요. 자율성이 굉장히 적어졌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생활세계 식민화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의 논리인 도구적 합리성이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관료제가 확대되면서 정치적인 무관심이 커지고 정치 참여 가능성이 점점 축소되게 되고 경제 영역이 효율화되면서 노동 소외 같은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론장과 시민사회가 출연하게 되는 겁니다. 공론장이 왜 출연하게 됐을까요? 정부가 공론장을 만들어서 출연하는 게 아니고요.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 억압이 역설적으로 시민들에게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욕구를 발현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의 민주적인 잠재력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체계가 고도로 세분화되고 자기 목적적인 체계가 시민들 관점에서는 내용을 통합시킬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죠. 체계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자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분화시키고 전문화시키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주민, 시민들은 그 분화된 것들이 자신들한테 다가올 때 그것을 훨씬 더 통합적으로 자신의 처지나 입장에 맞게끔 통합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론장에서 소통을 거쳐서 공론 형식을 통한 저항과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시민의 의사소통적인 힘, 권력이 형성되는 공론장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거죠. 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도요, 아주 옛날로 쳐가지고 해겔이라든가 이런 식의 시민사회의 의미가 아니고 6.8혁명 이후에 신사회운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얘기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시민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생활세계 시민이 자유로이 형성한 비국가적이고 비경제적인 연결망과 결사체를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NGO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NGO 할 때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비국가적이고 비경제적인 거라고 하는 겁니다. 비국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종속적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그게 문제죠. 그래서 생활세계의 문제와 현안들을 감지해서 공론화하고 정치적 공론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사회 전체의 보편적인 이익을 둘러싼 담론들을 엮어내는 결사체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생활세계의 문제를 감지해서 공론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사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민사회를 통해서 공론장이 형성되고 활성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공론장의 역할은 생활세계에 있겠죠. 시민사회 의사소통의 흐름을 매개하고 여과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것이 공론장의 역할이죠. 기능의 측면에서는
행정 및 경제 체계와 생활 세계를 매개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의사소통 권력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공론장을 통해서 공적 의견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권력이 되나요? 실행 권력이 되는 게 아니죠. 공론장에서 공적 의견이 만들어지게 되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광화문 광장에서 효순이 미선이 관련된 집회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정부나 권력이 압박을 받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난다면 권력과는 이제 관계가 없는 거죠. 결국은 공적 의견이 권력화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화 절차가 필요한 거죠. 공론장을 통해서 의견이 수렴이 됐다면 이 수렴된 의견이 법과 제도로 변화돼야 되는 거죠. 이 법과 제도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의회의 도움과 절차가 필요하죠.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겠죠. 공론장에서 형성된 공적 의견은 의회 및 행정체계를 통해서 제도화가 되는 것이고, 공론장의 공적 의견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력과 영향력이 필요한 거죠. 공적 의견을 선거나 의회 등 제도적 절차를 매개로 해서 정치적 권력으로 전환하는 것. 공적 의견이 의회나 행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을 의사소통 권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도적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버마스는 이 제도적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데모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철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버마스는 그런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의사소통 권력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론 과정을 통해서 제도화되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는 민중주의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과 절차가 있을 때 민중주의나 포퓰리즘,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한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회 의결을 통해서 정당하게 제정된 법에 의해서 공적 권력으로 조직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 권력과 의사소통 권력을 매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집행 권력과 의사소통 권력 가운데 의사소통 권력의 우선성을 두었어요. 여기 공론장이 있고 공론장에서 공적 의견이 형성이 됐죠. 그 공적 의견이 바로 제도화되는 건 아니죠. 의회와 법을 통과해서 제도가 되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의사소통 권력이잖아요. 그 의사소통 권력을 통해서 제도화가 되면 이 제도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뭔가요? 행정 권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론장, 그 다음에 의사소통 권력, 법과 제도, 그 다음에 행정 권력 간에 체인이 형성되는 거야. 그렇죠? 그럴 때 의사소통 권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모든 권력은 공론장에서 시민의 공적 의견이 제도적 절차를 거쳐서 행사될 때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아렌트나 하버마스나 모두 민주적 정당성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법은 의사소통 권력에서 나오고 의사소통 권력은 법적 형식을 통해서만 행정 권력으로 변형되고 행정 권력의 자기 목적에 의한 제도화는 정당화될 수 없다. 행정 권력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고 공론장을 통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없이 행정 권력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런 거는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공론장과 대의제의 관계를 정리해 봅시다. 공론장을 통한 정치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의회는 시민에 의한 제도적 논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회가 의회 공론장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 다음에 공론장 활성화를 통한 대의제의 보완과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시민의 삶의 문제를 주제로 당사자가 참여하고 수기할 수 있는 논의 공간, 즉 공론장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공론장과 정치 권력과의 관계를 아렌트와 하버마스의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